반갑습니다. 이렇게 딱 뵈니까 다 살아계시네. 아까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전체 보니까 선도산 하나를 전체로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다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주제 하나를 가지고 전체 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주 남산 정도는 모를까. 그죠? 아마 이 선도산은 아마 진병기 원장님이 아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발전됐더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처음 할 때 뭐를 하나 할까 하다가 그래도 잘 안 알려져 있는 제 기억에는 선도산성에는 소금 창고가 있었고 소금 창고가 울었다. 그 기억이 딱 나서 그러면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있는 신라의 창고들을 한번 이렇게 검토해봐야겠다라고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오늘 제가 그 오후에 연락을 받고 제가 급하게 이렇게 자료 찾아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혹시 뭐 같이 공부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자리는 굉장히 지역적으로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를 흔히 소태곡이라죠, 소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소태라면 굉장히 좀 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분도 또 소티곡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경상도의 청송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소태라면 굉장히 짠 곳이네. 그래서 그러면 선도산에 나중에 소금창고가 나중에 신라가 폐망하고 난 다음에 그 소금창고가 흘러내렸어. 이 지역이 짜졌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 경계선을 중심으로 이게 선도산을 경계로 중심으로 해서 신라가 역사의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신라가 삼국 통일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흔히 신라 사로 육부, 육촌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6개의 어떤 강력한 핵심 집단들이 있어서 그것을 가야나 신라가 이게 리드할 수 있는 하나의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의 부족이라든지 6개의 행정부가 모였어. 이렇게 힘이 한 사람의 리더에 힘이 없으니까 이제 서로 의견 조율하면서 연합해서 화백제도 형태로 해서 나라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어떤 왕권이 간드러지기 이전에는 모량부 지역, 신라 왕실의 대부분 왕비족 출신들이죠. 우리 근천 중심에 있는 모량부, 지금 금천리 고분에 있는 그죠? 금천리 고분군이 가장 강력한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첨성대에 있는 대릉의 일대 지역의 양부와 사랑부가 강력했고, 그 다음에 모량부가 왕비족 출신을 굉장히 강력했던 부분이죠. 근데 이 신라가 삼국 통일을 경결해서 이 근천 지역은 정치 탄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역사에서 이제 사라지는 어떤 경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게 우리 장매 고분이 하죠. 요 전체가 이제 김씨들의 성역 집단입니다. 이 선도산이 김씨들의 성역 집단이고, 요 성역 집단으로 해서 근천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요즘은 근천을 지명을 이렇게 한자를 다르게 쓰기도 합니다만, 예전에는 마를 근자, 내천자. 이 강이 마른다는 것은 굉장히 불길한 지역이죠. 그렇게 이름 지었던 이 근천 지역의 어떤 부분들은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국유사에 13편에 그 향가가 전해져 온다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죽지랑가 있습니다. 모죽지랑가. 그러니까 이제 죽지라는 화랑을 사망하던 득오가 불렀던 노래, 모죽지랑 사망을 못자 이제 죽지랑을 사망한 노래가 이 모죽지랑인데,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죽지랑이라는 화랑 밑에 낭도가 있습니다. 낭도. 보통 2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낭도가 있는데 그 중에 득오라는 득오는 아니죠? 득오 맞습니까? 요즘 헷갈려. 득오라는 낭도가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 불려가나 이러면 여기 이제 오봉산에 있는 산성이 있습니다. 이게 부산성이라죠. 부산성. 부여에는 부소산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성이 있는데, 요 여금곡이 있는 부산성의 창고지기로 불러갑니다. 창고지기로. 그러니까 이제 부산성에 있는 창고지기로 이제 불려가게 되면서 갑자기 가다 보니까 이제 죽지랑에게 이야기를 못하죠. 보고를 못하면 내가 어디 간다라고 행선지 보고를 못하고 바로 군대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죽지랑의 화랑 입장에서는 출석부를 늘 풍류황건이라는 출석부를 늘 이렇게 펼쳐보다가
그러니까 이 결석이 계속 이렇게 되니까 그 어머니를 부릅니다. 우리 학교 가서 뭐 문제 생기면 부모님 부르듯이 죽지랑이 어머니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득어의 어머니 불러서 하죠. 그래서 득어가 왜 며칠 동안 풍요 한건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있는가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부산성의 창고직으로 불려갔기 때문에 급하게 가는 바람에 화랑이에 신고를 못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죽지랑 이야기하죠. 공식적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군대에 위문을 가겠다. 그래서 이제 이 죽지랑이 밑에 있던 시자와 더불어서 이제 술 한 병과 그죠? 떡을 한 병을 샀어. 술 한 병과 떡을 한 병을 샀어. 이제 위문을 가는데 거기에 따르던 낭도들이 또 저희들도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200여 명의 낭도들이 어관을 정제하고 이 부산성을 가죠. 부산성을 가서 부산성 문지기에 묻습니다. 득어가 어디 있는가? 득어가 어디 있는가라고 물으니까 득어가 관례에 따라서 부대장 익선 아간의 집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마 관리에게 국가에서 아마 이렇게 남산 신성 창고에서 세금을 다 이게 급여를 다 못 주니까 아마 군인들에게는 아마 그 군사를 훈련시키기도 하고 그 군사의 인력을 동원해서 아마 자기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아마 그 수치권, 아마 권한이 있었던 것. 그러니까 아마 관례에 따라서 부대장 집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역하러 갔는 집에 이제 부대장 집에 찾아가서 가져갔던 술과 떡을 먹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 군대 갈 때는 대부분 다 뭐 돈을 가져가고 통장을 가져갑니다만은 저희들 때만 하더라도 저희들 선배 때만 하더라도 휴가 갔다가 들어갈 때 대부분 술하고 떡하고 사갔던 것이 뭐 일반적인 그 풍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먹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뭐 5,000원 받고 했으니까 휴가를 청해서 이제 되돌아올려 하죠. 근데 이제 익선 아간이 그 휴가를 보내주지 않죠.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휴가를 보내주지 이제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득어는 죽지랑은 보내도 부대장은 안 된다.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에 이제 그때는 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양 지역에 있던 세금을 거두고 밀양 지역에서 경주로 올라가려면은 관문이 부산성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능졸조가 어떤 뭐 세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세금을 거두었던 관리가 아마 부산성 창고에 아마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창고에 아마 세금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보고 신하들 그러니까 그 득어와 이제 익선 아간이 서로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뇌물로 줘갖고 휴가를 얻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사신이 이제 그 부대장에게 뇌물을 주는 거죠. 뇌물 주는데 이 부대장이 욕심이 좀 많은 능절조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말 한 장이 예쁘니까 말 한 장까지 달라 해서 이렇게 탐욕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화랑은 군사적인 어떤 힘은 없었는 것 같아요. 군사적 훈련만 시키는 어떤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힘이 없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주 왕경으로 경주 월성을 되돌아옵니다. 월성을 되돌아서 화랑의 우두머리를 화주라 합니다. 화주. 그러니까 화주는 아마 군사적인 힘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주에게 그런 어떤 사정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화주가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부산성에 있는 그 부대장 익선 아간을 이렇게 그 탐욕스러움을 이렇게 제거해야 되겠다 해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근데 군대를 파견하니까 벌써 뭐 부산성 위에 있던 사람들 군대가 파견돼 오니까 익선 아간은 도망가 버리고 잡지 못하고 그때 잡혔던 이제 장자가 잡힙니다. 부대장의 장자 마다들이 잡히죠. 그래서 마다들을 잡아서 어떻게 죽이냐 이러면은 그 더러움, 탐욕스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겠다. 그런 행배를 넣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연못안에 성 안에 있는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에 이제 넣었다 뺐다 얼려서 죽입니다. 그 탐욕스러움을 씻어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되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 왕이 명령을 내리죠. 지금부터는 모량구 출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관직에서 배척시킵니다. 이제 관리로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쫓겨나고
승려가 되었던 사람도 범종을 치거나 종을 치는 큰 사찰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뭡니까? 원칙 해동에 고승했던 원칙법사가 이 모량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모량구 출신이니까 결국은 신라에서 수행하지 못하고 당나라에서 평생 이렇게 일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그 모죽지랑가에 나는 요 설라부터는 여기에 뭡니까? 이 선도사를 경계해서 이 근천 지역은 신라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배제된. 그렇기 때문에 삼국시대 이전에는 그 금천리 고분이라든지 굉장히 삼국시대 단석산 그 마해분이라든지 삼국시대 유적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유적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절박하게 배제됐죠. 그런데 이제 우리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야 모량구 출신 중에도 훌륭한 사람 많은데 그죠? 모량구 중에 훌륭한 사람이 누굽니까? 불국사를 건설했던 김대성입니다. 김대성이가 역시 어딥니까? 모량구 출신입니다. 이 김대성이가 모량구 출신인데 그러면은 김대성이는 통일신라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량구 출신은 정치적으로 배제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산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재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스토리나 설화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정치적인 사건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김대성이 뭡니까? 호르머니를 모시고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데 그 일하러 갔던 품앗이하러 갔던 그 집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집에서 뭘 합니까? 그 탁발하던 승영이가 와서 이야기하죠. 야 시주를 하나를 하면은 만배를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 어린 마음에 와 하나를 주면 만배를 받는다니까 그 로또 복권이 당선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집에 달려가서 어머니에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현실을 어렵게 사는 것은 전생에 착한 선업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사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선업을 닦게 되면은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왜? 신라 사회는 골품제로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가지고 있던 자갈 밭하고 모든 것을 시주를 하게 되죠. 시주를 하고 난 다음에 시주한 다음 날 뭡니까? 김대성은 죽습니다. 김대성은 죽고 그 재상 경주 시내에 있던 왕경에 있던 김물량 재상의 집안에서 아이가 태어나죠.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칩니다. 야, 그 대성이 그죠? 그 대성이 너희 집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손을 펴보니까 금글자에 대성이라는 이름이 있다. 그 대성이라는 것은 이마가 어떻게 성처럼 넓기 때문에 대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대성이 모량구 출신의 대성이 다시 재상 집안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김대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모량구에 현재 살아계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석굴암 짓고 또 재상 집안의 어머니를 위해서 불국사를 지어서 김대성은 전생의 어머니와 현생의 어머니를 두 분을 함께 모셨던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이게 칭송이 쭉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은 이 선도산을 경계해서 정치적으로 배제되었던 곳에서 사람이 다시 날라가면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그 노래 가사 하나, 아니면 창고 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숨겨져 있는 역사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신라 삼국 통일의 경계선에 있었던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은 이야기합니다. 야, 경주 남산에는 정말로 수없이 많은 불상들이 만들어져 있고 또 마이벌도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토암산에도 석굴암 불국사 있고 이 선도산에도 위에 선도 그 성모에서 성모사에 있던 마의 삼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딱 보게 되면은 느낌이 다르죠. 왜냐하면 경주 남산의 불상이 많았던 이유는 조각가가 조각할 수 있는 양질의 화강암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물론 뭐 신성도 했겠지만은, 그러니까 조각가가 조각할 수 있는 양질의 재료가 많기 때문에 많이 만들고, 아마 선도산처럼 안산암, 깨어지는 안산암이 아니고 선도산에도 역시 화강암이 있다라면 또 굉장히 많은 불상이 만들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작품이라든지 유적을 만들 때 좋은 재료가 있어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정말로 만들어져 있다는 염원이 있어야만이 그 가치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럼 사실 보게 되면은 신라시대 사람들이 이 선도산 꼭대기에 있는 깨어진 바위에 있는 크랙이 가는 그런 안산함에다가 어떻습니까? 경주 남산이나 황원처럼 그런 작품을 만들려 하면은 사실은 작가들은 불가능하다 하겠죠. 불가능하겠다. 재질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도산에서는 그 거대한 마의불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당위성, 이 중요성, 그것 때문에 아주 악조건을 고려하고 이렇게 불상 만들고 또 옆에 있는 보살상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보살은 더 섬시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을 못 만드니까 결국은 밑에서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죠. 가져서 올려가는데 그 거대한 보살상을 한 몸체를 가져가기는 어려우니까 조립해서 만들어서 조립해서 올려놓은 부분이죠. 그만큼 선도사는 신라를 통일했던 이 김씨 세력이 그만큼 염원으로 만들었고 그 사람들이 불교를 믿으면서 이 선도산 전체 지역에 있는 고분들은 대부분 다 김씨 왕족의 고분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아주 신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마 신라가 도시 계획이 좀 더 늦었다라면은 아마 선도산에 있는 고분들은 대부분 다 대릉원 쪽에 있겠죠. 왜냐하면은 신라의 도시가 건국되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고대 도시 그렇죠. 로마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도시가 왕족이 살려는 그 도시가 있으려면 첫 번째는 신전의 공간이 있어요. 신전. 그러니까 도시가 신의 공간이 있습니다. 신의 공간. 그 다음에 왕이 사는 궁궐의 공간.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죽고 난 다음에 사후세계 공간. 이게 세 가지는 모든 고대 도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에 있어서 신전의 공간 어디겠습니까? 낭산 일원입니다. 낭산 일원. 왜냐? 이 조그마한 낭산에 수없이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신전의 공간이에요. 월성에 가깝죠. 그리고 월성, 반월성, 왕의 공간입니다. 왕의 공간. 그 다음에 왕의 공간이 죽고 난 다음에 사후의 공간 어디겠습니까? 대릉원, 천마총이 대릉원. 그러니까 딱 붙어 있죠. 뭐 어느 전 세계 어떤 고대 유적에 가더라도 신전의 공간, 왕의 공간, 사후의 공간은 붙어 있죠. 피라미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죠. 이제 그런 면에서 그렇게 나눠지던 면에서 이 선도사는 굉장하죠. 태종무열왕이 몸을 닦는 김씨의 최고였던 그 진골의 왕들이 살았던 그런 곳.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이제는 그 김씨가 왕이 줬을 때는 이제 경주 시내의 왕경은 본인들은 모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방어시설도 이제는 점점 외곽지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뭐 삼산어학이라든지 신라도시 방문을 할 때는 대부분 였습니다. 뭐 경주 중심, 월성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남산, 서쪽에는 선도산, 북쪽에는 소금강산, 뭐 서쪽에는 동쪽에는 서영산, 토암산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변화 발전해 가면서 이제 넓어지죠. 옛날에는 낭산이 중심이었으면 통일시장의 중심은 활공산이에요. 활공산. 그 다음에 뭐 서쪽은 지리산, 뭐 동쪽으로는 뭐 동북쪽으로는 태백산 이렇게 점점 범위가 넓혀가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곳은 지금 선도사는 굉장히 중요하고 선도사는 가꿀 만한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뭐 남산 이상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런 주제로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새로운 어떤 뭐 이렇게 좋은 이렇게 공부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되돌아서 가장 중요한 게 고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라 같으면 금이죠. 금. 사실 금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 먹는 소금은 진짜 금이 금. 조그마한 금이죠. 소금. 그 조그마한 금 정말로 나중에 김유신이 전쟁 기록이라든지 여러 가 보게 되면 군대 갈 때 뭡니까? 대부분 가게 되면은 간장, 소금을 사람에게 필수적입니다. 사람에게 소금은 인체적으로 굉장히 필수적이기 때문에 고대 사회는 지금은 굉장히 그 소금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 소금을 보관했던 장소가 이 선도산이에요. 그러니까 신라시대 사람들은 경주 시내의 궁궐이 평지의 성이고 주변에 이렇게 해자시설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실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월정교나 일정교 같은 이렇게 큰 다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위급 시에는 남산으로 옮겨죠. 남산성을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뭐 남산성이 있었죠.
초기의 남산성은 흙으로 만든 성이었습니다. 흙으로 만든 성이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로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새로운 신자를 넣어서 남산신성이라 하죠. 우리가 뭐 청사인데 신청사 약간 진짜 새로운 거 붙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남산신성에는 창고를 만듭니다. 창고를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중창을 중심으로서 뭐 우창, 좌창 이렇게 만들죠. 거기 안에는 뭐 우창에는 무기를 보호하고 중창에는 곡물을 보호하고 이거죠. 그리고 그 넣었던 곡물들은 관리들에게 지급을 하고 나중에 나옵니다만 뭐 이렇게 여러 신하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백결이나 또는 뭐 여러 사람에게 기록에 곡식을 남창의 신성의 창고를 나눠줬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뭐 강수에 대한 기록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창고. 그래서 이제 아마 신라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나 모든 것들은 왕을 중심으로 궁궐에 보관했겠지만은 그 궁궐을 보관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아마 신라 사람들은 이 궁궐 가까이에 있는 신라를 지키는 주변의 산성에 중요한 창고들을 이렇게 물품들을 갖다 넣었는데 그 중에 신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중에 하나가 소금을 이 선도 산성에 보관했다. 라는 건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도사는 이러한 곳이다. 있고. 그 다음에 신라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에 보게 되면은 이 페이지 넘어갑니다만 보면은 개인 창고는 잘 없었는 것 같아요. 개인 창고.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의 기록에 보면은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부경이라는 것은 아마 뜰부자 쓰니까 아마 우리가 제가 발굴을 해보면은 창고 시설이 가끔 나옵니다. 옛날에 우리 제가 황남동 같은 데도 이렇게 창고가 나오는 부분이고 목간도 나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습기를 필요로 하는 창고는 습기.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고구마나 감자나 기타 등등이 이렇게 대부분 할 때 되면 보관하려면 습기가 있는 부분들을 땅에 묻어두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습기가 제거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파서 이렇게 만드는 창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벼라든지 이렇게 건조해야 될 부분들은 땅에 두게 되면은 이렇게 습기가 붙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기둥을 씌워서 이렇게 좀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뭐 쥐라든지 이런 것이 달려들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창고처럼 높여서 하는 거죠. 아마 고구려 지역에서 부경이라는 것은 아마 이렇게 창고 온두막처럼 그렇게 지었던 집들이 고구려에 하나씩 있지 않았을까. 그 기록을 아마 사람들이 기록하다 보니까 고구려는 집집마다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기록을 할 때 우리 손으로 스스로 문자가 있어서 기록하는 시대를 우리가 역사 시대를 하고, 우리가 글을 못 써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역사를 못 남길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록을 남겨주는 걸 이렇게 원사시대라는 원사시대라죠. 그리고 아예 원시인들 살던 시대를 뭐 선사시대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보게 되면은 삼국이 위지동 이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왜 우리 삼국이 위지동 이전은 중국 사람이 자기들 역사 기록을 쓰면서 주변에 있던 변방에 대한 기록을 쓰죠. 우리가 오늘날 한국 역사를 쓰면서 일본의 역사는 어떻고 뭐 필리핀의 역사는 어떻고 여러 주변에 썼던 것들이 이제 우리는 옛날 신라 사람들은 못 썼으니까.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삼국지에 이렇게 신라의 변방에 있는 만진한 변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고 뭐 술을 먹고 모이면 술을 먹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한다 이런 계획도 쭉 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가까이 고구려 지역에 보니까 아마 집집마다 아마 그런 창고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고구려는 아마 집집마다 아마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그런 부경이 있었다. 그러면은 고구려가 있었으면 아마 신라와 백제도 있었을 것인데, 신라와 백제가 있었던 것들은 기록에 나오지 않고, 제가 이렇게 삼국사에 신라의 창고를 찾아보니까 대부분 다 국가용 창고나 왕실과 관련된 창고밖에 없고, 대부분 그 장소들은 군사시설에 있는 성벽 안이나 궁궐 안에만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뭐 의고, 뭐 귀비고, 천정고 이런 것들 대부분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 신라에 나와 있던 창고들을 그 상을 보게 되면은 아마 왕실과 관련된 창고가 있고요. 왕실과 관련된 창고가 있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그 성 안에 군사 방어 시설 안에 성 안에 있는 창고 요 두 가지가 가장 뭐 일반적인 핵심이고 그다음에 대부분 보게 되면 그런 창고를 만들면서 창고도 처음에는 방향을 만듭니다. 방향으로. 예를 들어 뭐 좌창, 우창 이렇게 방향을 만들다가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나면은 방향 대신에 어떤 물건을 넣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아주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합니다. 이렇게 곡식을 넣는 것을 창이라고. 그 다음에 물건을 넣는 것을 고라고 해서 이제 합쳐서 창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넣는 것을 창, 그 다음에 무기나 물품을 넣는 것을 고, 이렇게 해서 합쳐서 창고. 근데 요 합쳐서 창고인데 요 창고 개념은 개인 창고가 아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창고로 의미로 삼국사기, 삼국사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창고, 그런 의미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장빙고 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반월성 안에 우리가 석빙고가 있어요. 석빙고. 반월성 안에 있는 석빙고는 조선시대 석빙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시대부터 석빙고가 있습니다. 근데 신라시대 석빙고는 우리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죠. 아마 이렇게 언젠가는 발굴조사하면 신라시대에 얼음창고 나오지만은 이게 삼국사기에는 얼음창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신라시대 얼음창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얼음창고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관리하는 사람, 관리자. 그러니까 이제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신라시대 삼국유사에서는 이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들, 창부, 품주, 이렇게 창고를 관리하던 사람 명칭이 나오다가 나중에 보게 되면은 집사부로 바뀌어요. 집사부.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뭐 이렇게 집안에 뭐 일을 할 때 뭐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을 뭘 합니까? 집사라면 집사. 이 사실은 신라시대 보게 되면 이 집사들은 부가 관청이 있어갖고 왕실에 관청이 있었고 왕의 가장 친밀하게 중요한 부분들을 제출하면서 관리하고 물품하다 보니까 굉장히 권한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역할이 끊임없이 내려오다 보니까 오늘날 보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사부. 그러니까 신라시대 창고를 관리하던 사람이 이 관청이 집사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어져오는 그 역할을 끊임없이 이어져오는 분들이고. 창고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특히 조선시대 오게 되면 신라시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얼음을 보관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또, 그 얼음을 더울 때 쓴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귀한 물건. 굉장히 귀한 물건. 그러니까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얼음은 여러 가지 용도로 씁니다. 요즘은 얼음은 뭐 다양하겠습니다만은 고대에는 일단은 어뢰용으로 많이 쓰죠. 어뢰용으로. 열을 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얼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뢰용으로 가장 쓰고 또는 왕이라든지 귀족들이 죽었을 때 빨리 시신을 부패하지 말라고 대부분 이제 얼음 같은 걸 넣기도 하고 또 이제 여유가 있으면 식용으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조선시대에 얼음 창고, 동빙고, 서빙고 있습니다.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빙고, 서빙고가 대부분 있는데 이 빙고의 관리들이 굉장히 그 부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에 가장 얼음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세종대왕인데요. 세종대왕이 이제 얼음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얼음을 이제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얼음을 관리하는 사람이 부패에 관계되면은 얼음이 많이 없어지죠. 증거가 없습니다. 왜? 녹아버렸는데, 물인데 이걸 뭐 빼가 돌렸는지 아니면 뭐 없는가 참고로 관리를 잘못해서 없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얼음을 관리하는 창고에는 굉장히 엄격한 규칙을 지어요. 왜? 자기가 이렇게 뭐 온도를 잘못해서 이렇게 빼돌려놓고 녹아서 물이 됐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여러 창고 중에 이제 얼음 창고 이런 분들은 진짜 이렇게 화폐 창고처럼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얼음 창고들도 신라시대에 있는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아마 월성 같은 데라 분명히 아마 그런 어떤 조선시대에 이제 석빙고 있지만 아마 신라시대에도 아마 월성
주변에는 아마 이렇게 어린 거 관련되는 그런 창고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이제 발굴조사하면 밝혀지겠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물창고 아마 물품을 보관하던 창고. 그죠? 그죠? 이제 어떤 물품을 보관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죠. 그러니까, 고대 생활은 굉장히 단순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특별한, 이렇게 그 시설들이 잘 없을 겁니다. 요즘 같으면은 제가 이렇게 농촌에 살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저장 창고가 굉장히 뛰어나죠. 옛날에는 뭐 이렇게 배 같은 거는 한 철만 먹고 이렇게 거의 못 먹는데 요즘은 배를 뭐 따서 이렇게 수확해 놓고 온도를 하면은 뭐 1년이 지나도 거의 뭐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어떤 저장 창고들도 굉장히 발전돼 있죠. 세부적으로 뭐 와인 창고를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하지만은 고대에는 그만큼 다양하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부분 이제 곡물 창고나 아니면 물품 창고나 무기 창고나 무선 창고나 이런 굉장히 단순했던 창고였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고. 하던 사람이 이제 품주고 집사의 역할을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신라의 창고를 이제 창고 제도가 이제 확실하게 된 것은 이제 신라가 삼국통일을 타이한 전 단계, 진덕왕 때쯤 되면 이제는 창고를 관리하는 어떤 제도라든지 창고 부서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그 진덕여왕 이전까지는 그렇게 이렇게 왕실의 암암리에 관리하는 그런 정도였지, 이렇게 창고 제도가 일반인들에게까지 이렇게 전파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창고 관리인이 시설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수치, 세금을 거두고 그 창고에 넣을 물품까지를 이렇게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권한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두는 사람 따로 보관하는 사람 따로였지만은 삼국통일 이전에는 거두는 사람이 창고 관리하는 사람과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업이 되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했다는 내용들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모든 신라시대 창고의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굉장히 많은 신라시대 유적들이라든지 생활상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창고에 대한 기록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그런 어떤 몇 개의 소수한 어떤 창고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다.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가의 창고나 왕실의 창고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창고들이 이제 문헌에 확인되는 창고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창고의 역할은 그렇게 했지만은 신라시대의 창고들은 어떠한 창고였는지 이제 명칭이 딱 나오죠. 명칭이 딱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몇 개를 볼까요?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왕실과 관련되는 창고에는 물창고, 그죠? 물창고, 세 번째 물창고, 그다음에 어고, 안가 임금님이니까 뭐 어고, 귀비고, 그다음에 남고, 천정고, 내고. 이 여러 창고에 있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거는 천정고죠. 만파식적이나 또는 진평왕의 천사옥대가 되어 있던 천정고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지만 나머지 뭐 어고, 뭐 남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창고들도 있고 이런 창고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이렇게 기록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물창고는 아마 물품을 일반 생활에서는 아마 물품을 아마 보관했던 왕실의 창고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관리를 한 사람 뒀는데, 어떤 사람 뒀냐면은 부도라는 사람을 뒀는데, 이 부도라는 사람은 굉장히 글을 잘하고 산수를 잘했다. 아마 계산 잘하고 이런 사람을 아마 이렇게 그 왕실의 창고인으로 지정했다라고 이렇게 삼국사기 기록이 나옵니다. 기록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직접 관련되어 있죠. 만큼 문장고의 기능이 왕권의 경제 기반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어고와 귀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8대 아달라 왕이 즉위한 지 4년 정류에 동해해변에 연호랑과 시오녀, 그죠? 연호랑과 시오녀가 있는데, 연호랑과 시오녀가 일본으로 가게 되죠. 일본으로 이렇게 그 바위 위에 타다가 이제 남편이 먼저 가고 아내가 따라가는데 그
연호와 시호랑이 일본을 가니까 우리나라에 해와 달이 뜨지 않았어. 우리 신라 사람들이 연호와 시호를 다시 대대로 올라했죠.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결국은 일본에 가서 되돌아 오지 못하고 그 연호와 시호가 짰던 생초 비단을 가져와서 이 영일에 대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니까 사라졌던 해와 달이 다시 왔다. 그리고 그때 가져왔던 생초 비단을 어디에? 귀비고에 보관했다. 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런 귀비고 이런 거는 아마 국가에서 중요한 어떤 뭐 상징적인 물품들을 보관했던 창고로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죠. 창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상징적인 물품들을 보관했던 창고. 그 다음에 남고가 있습니다. 남고. 아마 이게 진평왕대 아마 천사옥대를 아마 이 남고에 보관했다라는 고력이 있고요. 그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진평왕대 천사옥대를 남고에 기록했다. 다음에 진평왕이 창요했던 천사옥대를 보관하였던 남고에 대한 기록은 상기 삼국사기에 그죠? 외에 또 경명왕 때도 기록되어 있고 또 신라의 삼보에 대한 보관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신라의 세 가지 보물 그죠? 황룡사 뭐 부충타 예. 천사옥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장육상 이런 것들을 이제 장육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황룡사 그러니까 그 황룡사 내전에 있지만은 그 외에 어떤 뭐 여러 가지 보물들은 또 이렇게 각기 이제 보물 창고에 대부분 이렇게 넣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천사옥대를 보관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가장 이게 선도산 창고가 가장 또 유명한 것이 이제 경주 남산에 있는 그 남산 창고죠. 남산에 있던 이제 남산 창고가 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지금도 경주 남산에 답살하게 되면은 이제 중창지하고 이제 그 초소이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아주 오래입니다. 초소이 굉장히 잘 남겨 있죠. 그러니까 중창지 하나 창고는 길이가 얼마 되냐면 89m 정도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학교에 교실 건물 하나 주면 되는 거죠. 그만큼 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라 시대에 그만큼 길이가 89m, 폭이 한 25m 정도 되는 거대한 창고가 있다니. 그죠? 그런 창고들. 또 옆에는 또 50m 되는 창고들이 양쪽에 붙어 있고, 세개 좌창, 중창, 우창이 되어 있는데, 이 중창에 가게 되면은 안내판이 새겨져 있고, 우리가 문화재 안내판이 새겨져 있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아직도 뭡니까? 탄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곡물을 보관했던 그 살과 조, 이런 것들이 이제 불타니까 그 수치돼갖고 그대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 있죠.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밑에 만들었던 다듬은 초석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나왔던 기와들을 보게 되면 기와 그 막시가 경주 남산 중창에 나오는 기와 막시의 크기가 30cm. 대부분 보게 되면 한 20cm 정도 되고 조그만한데 그 연화문 이게 막시가 30cm 정도 된다면 그 기와가 얼마나 컸는지를 대부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경주 박물관에 가게 되면은 우리 황룡사 황룡사의 침이 그 2m 이상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침이 너무 컸어. 가마 한 곳에 이렇게 넣어서 못 구우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침인 자세히 보게 되면 바늘을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바늘 잘라서 이제 가마에 그만큼 못 들어가니까 두 개 따로 구워서 가운데 다시 합쳐서 연결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 황룡사 그 건물이 얼마나 컸는지 대부분 알 수 있죠. 그래서 역시 여기서 나오는 어떤 그 연화문 크기가 직경이 30여 된다라면은 그 남산의 중창이 얼마나 큰 건물이었고 지금 우리가 89m, 90m 정도 되는 이렇게 목재 건물이라 생각하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안 느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 남산에서 그렇게 지었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록들은 끊임없이 삼국사기에 나오고 거기에 어떤 물품들을 신하들에게 세금으로 또 급여로 월급으로 이렇게 지급했던 내용들 굉장히 상세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강수죠, 강수. 그러니까 이제 신라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났던 문장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 흔히 뭐
그 설청, 뭐 최치원, 뭐 김인문,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야기하지만 저는 아마 신라 시대에서 가장 뛰어났던 문장은 아마 강수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강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강수가 태어나자마자 강수는 아마 오늘날 기준으로 본다 이러면 기영아였습니다. 기영아. 머리 위에 이제 뿔이 툭 튀어나오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강수를 보고 일하죠. 머리가 자기 아들 머리가 뿔이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게 기란 상인지 나쁜 상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얼굴 면상을 보는 사람에 가서 묻죠. 내 아이의 얼굴에 뒤에 이 뿔이 나 있는데 이것이 기랄상인지 아닌 상인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면상을 보는 사람 이야기하죠. 그 얼굴이 전면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이거를 그 아이를 잘 키우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서 집에 와서 이제 정성 들여서 이제 교육을 하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그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이렇게 성견 지명을 알아서 굉장히 뛰어났죠. 그런데 이 강수는 신라 시대에서 아마 가장 천민 집단은 이제 향소부곡이라고 합니다. 향소부곡. 아마 제철기를 만들고 이렇게 몰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인데 이 천민 집단의 그 아가씨와 이제 동거를 하죠. 결혼하지 않고 그 천한 집단에 있는 향소부곡에 있는 아이고 그 동거를 하는데 이제 강수의 아버지가 해죠. 강수가 이제 성장하니까 너는 나라 사람이 학문이 뛰어나서 너는 나라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 가난한 그 천한 곳에 있는 아내를 맞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강수가 아버지 보고 딱 이렇게 2번 절을 하고 엎드려서 2번 절을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죠. 왜냐하면은 가난하고 천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천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 공자가 말씀하셨던 유학에서 말씀하셨듯이 조강지처를 버리고 자기가 뜻한 바를 행하지 못하는 게 더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강지처는 뜰 아래, 계단 아래 내려오지 않게만큼 이게 모셔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차마 아내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그 아버지, 강수의 아버지가 더 이상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신라에 뛰어났던 예술가나 문정가들은 오늘날 기준에 보게 되면은 가장에 책임이 없는 사람인지 주로 대부분 놀고 먹습니다. 예를 들면은 낭산 기슭에 살았던 백결서재가 어떻습니까? 백결서재. 먹을 거 없는데 그래서 아내는 아이고 방아 찌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이고 원래 우리는 뭘 먹고 살지 이렇게 고민하니까 남편은 이제 어떻습니까? 그 검은거로 그 방아타락을 만들어서 아내를 위로하죠. 그죠? 아내를 이제 위로해주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어떠세요? 강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수 역시 마찬가지냐면은 일을 안 합니다. 일을 안 하는데 강수는 문장이 너무 뛰어나니까 문무왕이 해마다 남산 신성의 조를 그 중앙창고에 있는 조를 100섬씩 200섬씩 이렇게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신라에 있던 관리들이 문무왕에게 항의를 합니다. 강수는 하는 일이 없는데 왜 남산 신성에 있는 창고에 있는 중창에 있는 곡식을 매 100섬, 200섬을 줍니까? 라고 하니까 문무왕이 이야기하죠. 우리 아버지가 태종무열왕이죠. 우리 아버지가 삼국을 통일했지만은 강수의 문장, 강수가 우리 아버지가 뜻한 바를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하고 외교 문서를 잘 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아버지가 삼국 통일을 할 수 있었다. 강수의 문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고마운 마음에 일하지 않아도 세금을 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쭉 하다가 강수가 죽습니다. 강수가 죽죠. 강수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강수가 죽으니까 이제 세금을 이제 급여를 못 받고 하다 보니까 그 부인이 굉장히 가난하죠. 이제 왜?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 급여를 받아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데 남편이 이제 급여를 못 받으니까 이제 혼자 굶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걸 보고 이제는 강수 친구들 다시 얘기하죠. 강수가 없으니까 강수처가 너무 가난하게 삽니다. 다시 남산에 있는 신성의 조를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문무왕이 다시 강수 아내에게 남산 신성의 조를 창고에서 열어서 이렇게 주죠. 근데 그 아내는 그거를 받지 않죠.
그거를 받아서 다시 이제 나라에 바칩니다. 왜냐하면은 이야기하죠. 내가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의 국가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 노고로 내가 먹고 사는 거지만은 지금은 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제 그 노고를 받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다시 국가에 반납하고 자기는 다시 향수 부거에 천한 친정을 되돌아가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역시 강수가 가지고 있던 그 내용들 이렇게 그대로 이어져 오죠. 그래서 아마 강수나 아니면 백결 선생이나 공자가 이야기합니다. 공자 시대에 우리 견제 시대에 공자 얘기하죠. 무항사 무항심. 그러니까 생산이 없는 것, 돈벌이가 없는 것, 먹고 사는 것이 없음에도 뜻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뜻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선비밖에 없다. 선비가 아니고는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은 먹고 사는데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먹고 사는 것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뜻을 가진 선비밖에 없다.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백결 선생이라든지 강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마 이렇게 부인 잘 만났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아마 소크라테스처럼 악셀을 만났다면은 아마 우리나라는 백결 선생이나 뭐 강수 선생 이런 사람이 없고 아마 대부분 강태공만 남아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강태공만 남아있습니다. 강태공의 복수불만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강태공을 비교하면 백결 선생의 아내나 강수 선생의 부인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얘기하죠. 오늘 선생님 나오셨으면은 집에 갈 때 부인이 혼자 계시면 부인을 잘 받들고 또 남편 혼자 계시면 남편 잘 받들고 언젠가는 잘 받들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일이 하나 이렇게 태형처럼 이렇게 나타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 더 이렇게 우자가 한 부분은 그 남성의 염색체는 그 XY입니다. 그죠? 라지 X, 스몰 Y고 여성의 염색체는 라지 X, 라지 X인데 그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흔들면은 남성들이 멸종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빨리 멸종하기 때문에 남성들을 잘 보존해줘야 됩니다. 보호해줘야 됩니다. 흔들면 떡떡 Y가 떨어지면 멸종합니다. 그래서 우자가 한 얘기가 인터넷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창고들에서 이렇게 남산 창고 같은 데서는 그렇게 세금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어비구 같은 데는 상징적 물건을 보관하기도 한다. 이게 있죠. 네. 그런 부분들. 천사국대.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천정고 있고 내고에 있습니다. 그죠? 이견대에 갔던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무왕이 죽고 난 다음에 문무왕까지만 해도 문무왕은 대단한 사람이었죠. 문무왕은 삼국 통일하고 김유신과 함께 삼국 통일하고 난 다음에 했지만은 삼국을 통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백제나 신라의 부흥군들이 완전히 그 뜻을 꺾지 않았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아들 신문왕에게 바로 내가 죽거든 바로 태자는 내 관 앞에서 즉위식을 올리고 내 시신을 열흘 지나거든 고문 이렇게 궁궐의 가장 바깥들에 이렇게 화장하고 인도식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백제 무영왕 경우 같으면 거의 1년이 넘죠. 장례 기간이 1년이 넘습니다. 1년이 넘고 1년 동안 국가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굉장히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이 거기에 집중되고 정치라든지 민생을 되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나를 1년 동안 장례 치르지 말고 열흘 정도로 해서 끝내라 이렇게 하고 왕은 또 왕자리는 비워줄 수 없으니까 바로 관 앞에서 즉위해서 즉위식을 올리게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은 시대가 어지러우니까 신문왕이 즉위하자마자 아버지 상중인데도 불구하고 장인 김음돌이 반란에 가담해서 또 피비 나는 전쟁을 이렇게 겪고 합니다. 그런 부분. 이제 그래 하다 보니까 신문왕이 이제는 이제 그렇게 가장 믿었던 장인 또 가장 믿었던 부하가 암묵적인 뭡니까? 이렇게 그 반란군에 참여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느꼈을 배신감이 굉장히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이 신문왕이 하나의 우리의 뭡니까? 스토리를 만들어내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우리가 뭡니까? 김대성이가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냈듯이 이 신문왕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부분 학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문무왕이 화장했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습니다. 역사학자든지 고고학자든지 동국대든지 서울대든지 관계없이 문무왕이 화장했던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데 그 문무왕이 화장하고 난 다음에 2차 장례를 어떻게 치르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화장을 했다고 해서 무덤이 없는 걸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라시대는 화장해도 무덤을 만들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울산을 가다 보면은 괴릉이 있습니다. 괴릉. 신라의 38대 원성왕입니다. 원성왕은 무덤 화장하죠. 원성왕 왕릉은 화장합니다. 화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덤을 만들죠. 왜? 거기에 원성왕을 화장했지만은 좋은 땅에 무덤을 써야 되기 때문에 딱 찾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원성왕이 있는 무덤이 땅이 제일 좋으니까. 근데 거기는 어떤 게 되어 있습니까? 곡사라는 절이 있으니까 그 절을 매입해서 절을 옮기고 거기에 무덤을 씁니다. 아마 거기가 습기들이 많이 있었겠죠. 아마 이게 지역 자체가 온도 습기가 있으니까 아마 관을 그냥 바로 땅에 내리기가 그러니까 아마 관을 습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아마 걸긋자 써서 괴릉이라고 이렇게 전해져 오는 거고. 이 곡사를 옮겼던 것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최춘이 와서 사산 비명을 쓰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숭복사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 그게 원성왕릉이 이제 확실하게 되었던 부분이죠. 그 원성왕릉이 옮겨지기 전까지 60년대까지 그 무덤은 문무왕의 무덤이었어요. 문무왕의. 그죠? 1960년대까지만 해도 조선시대 200년 동안 문무왕으로 전해왔던데 그 문무왕이 이제 학자들은 알죠. 왜냐하면 학자들은 원성왕의 능이다. 문무왕의 능이 아니고 원성왕이라는 능에 대한 어떤 기록도 알면도 불구하고 이제 문중이라든지 일반 사람들에게 먹혀가지 않는 거죠. 왜? 최치원의 사산 비명에 원성왕릉이라고 원성왕 때문에 이 절이 옮겨졌고 원성왕의 무덤이라고 이 사산 비명에 숭복사 비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무왕들을 믿어왔죠. 근데 왜? 그때는 문무왕을 찾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60년대 와서 동해 지역에 있는 문무왕이 대왕암이라고 발견을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문무왕릉은 옮겨가고 원래 원성왕릉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왜 그러면 문무왕에 대해서 진위 여부가 논란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2차 화장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왕이 이제 거기에 진짜 이렇게 받아난 사람들은 신문왕이 아버지를 화장하고 난 다음에 그 화장했던 하고 난 다음에는 비를 씌웁니다. 비를. 대부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태종무열왕도 무덤 앞에 성덕왕, 그죠? 근데 대부분 안가의 흥덕왕 대부분 화장을 했거나 무덤을 썼거나 그 무덤 앞에 그 능비를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이 문무왕의 능비는 어디 있냐라면은 사천항사에 있습니다. 사천항사에 있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깨어졌다가 이게 홍양업 경주 부윤이 발견을 2개의 비를 이렇게 농사 짓는 데서 발견을 하죠. 하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한 180년 전에 추사 김정희 선생이 다시 와서 경주에 와서 그것을 재발견합니다. 아마 그때 추사 김정희 선생이 아마 사천항사에 와서 그 2개의 피편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아마 이게 추사 선생은 이거는 관아에 갖다 놔야 되겠다. 관청에 갖다 놔야 되겠다 생각해서 아마 분명히 그때 당시에 관청이었던 지금 경주 문화원에 아마 이렇게 옮겨 넣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옮겨 놨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아마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글씨 자체가 없다 보니까 아마 그 주변에 있던 민가에 아마 이렇게 빨랫돌로 가져가다 보니까 그 빨랫돌이 이제 62년도 하고 2000 몇 년도인가요? 9년도인가요? 이렇게 발견돼서 지금 이제 2개의 비가 경주 박물관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비는 두 동강에 나눠져 있지만은 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분골 경진 이렇게 뼈를 이렇게 갈았더니 또 어떤 기록에는 그 대왕석에 장례 지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해석을
궁궐, 뼈를 갈았다면은 우리가 화장을 한다면 뿌렸을 것이다. 상고를 했을 것이다. 그러면 상고를 했으면은 그 무덤의 흔적은 없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화장했지만은 요 뼈를 모아서 동해 바다, 그 바위 안에서 장사를 지냈으면은 어떤 시설에 있어서 그 무덤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논쟁은, 증명이 안 되죠. 왜? 문화재연구소에서, 가운데 물을 막고 난 다음에 이제 발굴 조사를 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논제시였던 것은 분명히 장골, 뼈를 묻었으면 그 안에 바위 밑에 아마 호흡이라도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시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시설은 없고 가운데 떨어져 있는 커다란 바위는 암벽이 슬려니 왔어. 그 바위 전체에서 같은 바위가 슬려니 슬라이딩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안에 내부 시설은 없는데 다만 동서남북으로 물길이 있는 부분들은 아마 인공에 가미한 흔적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애매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무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논쟁은 끊임없이 가고 또 문망이고 비에 대한 어떤 해석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것을 왕릉이라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화장하고 난 다음에 신문왕이 이제 왜 화장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장고를 하려면 오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무왕이 어떻습니까? 신문왕이 아버지를 화장하고 난 다음에 피를 사천왕사에 세우고 가까운 데 화장했던 장소에 뭐 능지탑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낭산 주변에서 분명히 성벽 궁궐의 가장 바깥 문이니까 그 낭산 인근 주변에서 화장을 하고 그 가까운 문방이 염원이 깃든 사천왕사에 피를 샤두고 그 뼈를 가지고 수레길을 가서 동해구에 뿌렸든지 장례를 지냈든지 간에 이렇게 했을 것인데 그러면은 장례를 지냈으면은 하루아침에 장례를 못 지낸다. 거기에는 바다에 들어가려면 토목 건축도 있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문무왕이 갔을 때는 그 일관이 보면 되면서 바닷가에서 물이 하나의 섬이 와서 나눠졌다가 밤에 합쳐졌다가 해서 이렇게 안개 속에 있다. 분명히 이것은 좋은 어떤 상징적인 물건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이견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행차를 가서 보름 동안 있습니다. 신문왕이.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은 신문왕이 만파식적을 얻기 전에 가서 보름 동안 했던 것들은 문무왕에 대한 장례를 지냈다는 거예요. 문무왕에 대한 장례를 지냈고 그 장례를 지내고 난 다음에 대나무를 얻어왔어. 대나무를 얻어와서 다시 뭡니까? 그 기림사 쪽으로 용년으로 와서 보니까 그 태자가 와서 다 마디 용이 있다. 네가 어떻게 알았냐라고 물으니까 그거 하나 떼서 딱 던지니까 그것이 용이 날아가면서 용연이 생겼고 그것을 잘라서 만들어서 뭡니까? 피리를 만들었는데 그죠? 만파박식적인데 그거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만파식적을 어디다 보관했다? 천정고에 보관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은 천정고의 내용들은 신라 창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실이 나와 있지만은 나머지 어떤 기록들은 이렇게 잘 이렇게 창고 내용이 어떻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이제 요 천정고에는 그런 문무왕의 화장과 관련했던 그런 어떤 스토리들이 대부분 이렇게 들어있는 부분이고 있죠. 천정고였습니다. 그리고 천정고를 일단은 또 내고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월성을 아마 임금이 사는 곳이라서 재성이라 하기도 하면 재성. 아마 내고는 아마 궁궐 내에 있는 아마 창고였을 것이다. 내고. 아마 뭐 궁실에서 사용했던 어떤 그런 물품들을 보았던 것이 아닌가. 대부분 이제 이럴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천정고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지만 문망의 그런 스토리가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곳이다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야금과 피 쭉 다 천정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건 나중에 넘어간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래 보게 되면 그러면 신라 궁궐 안에 궁궐에 있던 천정고를 관리했던 직원들 몇 명인가? 여기 보면 이제 5명을 해요. 5명. 왕실 창고를 관리했던 사람들 아마 이렇게 5명이 이렇게 관리하고 창고를 잘 관리하지 못했을 때는 벌을 주고 또 관리를 잘하고 기란 일이 있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급수를 올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부분 신라의 창고 중에 왕실과 관련되고 궁궐 안에 있던 그러한 어떤 내용들은 여기 이제 내고 뭐 업이고 그죠 천정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외에 그 산성에 있던 창고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첫 번째가 서영산에 있는 우리 그 선두산에 있는 소금 창고
소금 창고가 있다. 이 소금 창고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창고인데 보게 되면은 선도산에는 거예요. 삼국사기에 신라 진평왕 15년, 그러니까 이제 593년에 명활성과 서행상을 개축하였다. 그러니까 서행산성을 언제 건축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재건축을 한 것은 593년이니까 아마 593년 이전에 아마 선도산성이 아마 이렇게 만들어졌고, 선도산성은 대부분 이렇게 이제 태매식 산성이라서 이렇게 산이 볼록하게 있으면 이렇게 머리 중심을 전체를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대부분 또 신라 산성들은 태매식 산성이라서 산 정상 부분에 이렇게 테두리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부산성처럼 이렇게 포곡식 산성이라서 이렇게 머리에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계곡까지 포함해서 하는 그 포곡식 산성,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포곡식 산성 같은 부분은 대부분 이렇게 밀양 같은 데서 이렇게 도로를 겸해서 가는 그런 요충지에는 그런 산성을 짓고, 단지 이렇게 선도산성 같은 데는 아주 중요한 시설만 보호하는 교통로 통제보다는 시설만 보호하는 어떤 그런 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성. 그죠? 그러니까 아마 신라 시대의 도시 방어하는 중요한 성이기도 하고, 또 그 성 만든 역할 중에 하나가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임무도 가지고 있었다 생각합니다. 성은 꼭 이렇게 군사적인 시설이기보다는 그죠? 어떤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어떤 방어 시설적이면 또 굉장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웃긴 이야기 하나 하고 좀 분위기 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국지 위시되기 전에 모이면은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놀기 좋아한다. 이거는 전세적으로 딱 이제 인정돼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일본에서 한번 노래방 들어올 때, 야, 지금 몇 년 가겠노 싶은데, 아마 일본보다 훨씬 더 번창하게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있고,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은 딱 가보는 게 일단 노래방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외국 분들이 한국에 올 때 제일 이제 접대가 이제 노래방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한국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싣고 노래방 분위기를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잘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이 없죠. 그래도 이제 결혼식 같은데 이렇게 결혼식 가다 보면 이제 요즘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식 갔다 오면 이제 노래도 부르고 술도 먹고 이렇게 하죠. 그럼 이제 쭉 돌아가면서 뭡니까? 노래 한 곡씩 불러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노래 한 곡 불러야 되는데 그 중에 그래도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이 있고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야기죠. 아주머니 머리만 꺼냈어. 조직은 내가 조질게요.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하죠. 아마 이렇게 강의가 남산 선도산에 창고 이렇게 논문 적고 이렇게 해왔는데, 야, 이거를 준비도 좀 해오고 강의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감정하면 못 올 뻔했습니다. 연락 안 왔으면 못 올 뻔 해갖고 부랴부랴 이렇게 논문 했는 거 한번 빡빡하게 읽고 왔는데, 야, 이거 내가 오늘 강의 우찌하지. 우찌 다른 일로 스토리로 엮어서 좀 해야지. 이래갖고 제가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했으니까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정거. 제 이야기는 덕봉 선생님 그래 합시다. 그래갖고 아재는 머리만 꺼냈어. 내가 조질게. 그래도 저는 선생님들 보면 늘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선생님도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고 하니까 내가 늘 오면은 친정집에 왔어. 내가 못해도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선도산이 이제 소금 창고입니다. 소금. 근데 사실은 소금은 굉장히 귀한,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귀했고,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대에서 기술에 있어서 이렇게 가장 뛰어난 기술은, 제철을 만든 기술, 철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 국가가 빠르게 정복하느냐 안 하냐, 철기를 만드는 어떤 기술. 그 다음에 이렇게 소금 같은 거를 어떻게 빨리 재현 방법을 해갖고 많이 생산하는지. 왜냐하면은, 제철이나 소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선시대까지 와도, 또 우리 현대까지 와도 이게 다 전매 사업이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에서 관리하는 중요한 물품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이 소금을 만드는 작업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 바닷물을 예를 들면은 염전처럼 해갖고 이렇게 말리는 것도 있지만 또 예전에 끓였어. 가마솥에 끓여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소금 만드는 작업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에 딱 보면은 서구로 사건입니다. 서구로 사건이 주 아마 25회, 주 25번에 아마 이렇게 기록되는데 서구로 사람이 신라의 아주 뛰어나는 장군이었고 왕족입니다. 왕족인데 이제 일본 사신이 왔을 때, 그죠? 일본 사신을 평하면서 희롱하기를 너희 나라의 왕을 잡아서 너희 나라에 잡아서 소금 굽는 데 쓰고 너희 왕비도 소금 굽는 데 일로 시키겠다. 이렇게 식리시켜서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일본의 그 왕이 그 이야기 듣고 와서 이 신라를 침범해서 서구로 장군을 잡습니다. 서구로 장군을 잡아서 불태워 죽입니다. 우리 박재상처럼 불태워 죽이죠.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이제 치욕감을 느끼니 소금 굽는 게 그만큼 힘든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서구로의 부인이 다시 일본에 왔던 사신들이 신라에 오고 그 후손 서구로에 죽고 불태워 죽고 난 다음에 그 복수를 갚기 위해서 일본 사신을 자기 집에 불러갖고 이 서구로 부인이 또 일본 사람들 불태워 죽이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소금 굽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숯 굽는 사람, 굉장히 그 힘든 직업이었다는 걸 대부분 다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신라에는 우리가 뭐 17만 9,360호인가요? 거기에 대부분 다 수추로 밥을 해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수추로 밥을 해 먹었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은 그냥 신라의 사람들은 도시 궁궐이고 굉장히 화려하게 단청이라든지 금입책이라든지 화려하게 이렇게 치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냥 그 장작이라든지 땔감을 하게 되면 그 그름이 나기 때문에 아마 그게 경관이 아마 해쳐지니까 아마 최고급으로 했던 수출 가지고 이렇게 대부분 했는데 그 수출 생산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수출 가지고 이 경주 시내에 와서 배급한다. 왜? 그때 당시에는 어차피 경주 시내 전체는 아마 이렇게 나무 벌채가 됐고 낭산 지역의 이렇게 신유림 일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다 이렇게 준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나무 벌채가 다 됐기 때문에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 숯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제철에 사용하려면 백탄이에요, 백탄. 왜냐하면은 백탄은 어떻게 생산하냐면은 흙을 그 가마를 만들고 나무를 이렇게 지웁니다. 나무를 이렇게 샤로로 지웁니다. 옆으로 지우면은 불타면 다 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담뱃갑을 씌워두듯이 이렇게 씌우고 위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구멍을 밑으로 빼서 이렇게 습기가 이렇게 빠져나오도록 공기가 빠져나오도록 해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쭉 내려오게 하는데 그러니까 불을 활활 태웠어. 완전히 그 나무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 같은 거 완전히 다 제거하고 나면은 그냥 빨간 알불이라죠. 빨간 불이 나왔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바깥에 흙이라든지 재로 덮어버리면 표면이 하얗습니다. 표면이 하얗대서 이제 백탄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흑탄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마에서 불을 활활 태우다가 아궁이를 막아버립니다. 아궁이를 막아버리면은 산소가 덜 들어가고 이렇게 꺼져버리죠. 그러면은 그 나무가 시커멓게 되고 그 안에 아직까지 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남아있지. 완전히 다 이거 소화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고급집 이렇게 고깃집에 가게 되면 백탄을 줍니다. 왜? 이렇게 불이 완전히 일정한 온도로 유지를 쭉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백탄은. 흑탄은 이제 가스가 안 빠졌기 때문에 불을 붙이면 파란색 불꽃이 탁탁탁 튀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대부분 이렇게 종류가 다른데 고대에서는 이렇게 백탄을 만들어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대장간 같은데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대장간에 그 백탄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하려면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나무를 뭐 수십 톤을 베야 이제 뭐 한 25% 정도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거를 신라 사람들이 그름 안 나게 해서 밥을 해 먹었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거를 에너지 제한을 들었고 아마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2차 세계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춘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뭐 에너지의 가장 기본적인 그 대신 이제 뭐 석유나 석탄이나 이제 일어나면서 대부분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예전 사람들은 군대 갈 때 탄군이랍니다. 그리고 또 제형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금하고 숯을 굽는 것이 고대사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에너지고 가장 중요한 음식인데도 가장 그만큼 힘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던 부분들을 대부분 다 이렇게 창고 같은데 꽁꽁꽁 이렇게 비상시에 이렇게 보관을 하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가끔씩 있는 거 보면은 김유신 장군이 뭡니까? 이게 당나라와의 당나라가 백제를 멸하고 이 고구려 당나라가 이제 고구려하고 싸웁니다. 고구려 싸우는데 이제 당나라에서는 자기들은 빈손으로 군대만 이끌고 옵니다. 자기는 대군이기 때문에 식량까지 다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당나라 군대는 그냥 고구려와 싸우면서 자기들 군사만 오고 신라 사람들 보고 너희는 이렇게 식량을 배급해라. 식량을 이렇게 갖다 달라고 이렇게 협상을 하죠. 근데 이제 당나라의 그런 어떤 그 요구를 무모항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은 태종 무오열랑이 죽은 그 해에 661년에 죽은 해에 뭡니까? 김인문을 앞세워서 소정방과 태종이 소정방과 앞세워서 뭡니까? 신라의 사실확인을 해서 지금 상복을 입고 있지만은 우리 황제께서 빨리 고구려와 싸우는데 이 식량을 배달해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량을 배달을 하려니까 이제 신라 사신들은 다 불가하다죠. 왜? 당나라하고 고구려하고 싸우면은 저 평양 위북 쪽에서 싸우고 신라 사람들이 그 식량을 배달해 갈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백제 부흥궁이 있는 쪽으로 가야든지 아니면 고구려를 가운데 가로질러 갖고 제일 전방에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신라 장군들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어떻게? 군사도 아니고 식량을 이끄는 갖다 주는 부대가 고구려 가운데를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갖고 제일 전방에 싸우는 데를 어떻게 갖다 줍니까? 불가하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김유신은 아니죠. 이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행위입니다. 이러면서 그 늙은 그 몸을 이끌고 이제 가죠. 그 가운데가 이제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이니까 수레와 마차가 이제 길을 못 가니까 왜? 피해 가야 되니까. 문경세제 같은 조그만 게 피해 가야 되니까 이제 말에다 짐을 얻고 사람들 짐을 지고 이제 가서 이제 최전방에 갖다 주죠. 그때 갖다 줬던 물품들이 이제 겨울철이니까 두반 머리 잘라서 머리가 보호 잘 되니까 머리 빨았던 거 우황 그다음에 이렇게 소금을 갖다 줍니다. 왜? 전쟁에서도 가장 중요한 식량 보급 중에 하나가 소금이니까 그때 당나라 군에게 물품을 갖다 줄 때 소금을 갖다 줬다는 그런 기록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금은 중요한 물품이었고 그것은 하나의 어쩌면 오늘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전면품이었지만 신라시대 같으면은 이 선도산 같은 중요한 안정되죠. 왜냐하면 선도산이 이제 해발 높지 않지만 여기 완전히 산 정상 부위에 성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고 어쩌면은 남산 신성보다 훨씬 더 안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선도산의 소금 창고를 아마 보관하지 않았나 하고요. 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이 신비한 이렇게 뭐 천정거라든지 아니면 이게 선도산의 소금 창고라든지 이 중요한 창고에 뭐 소울음이 났다든지 뭐 이상한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그 나라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겸비하는 그러니까 창고 기능으로서도 역할이 있지만 그 창고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당시에도 굉장히 이렇게 아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선도산의 소금 창고가 소처럼 울어불었다라는 것도 아마 그때 당시에는 뭔가 불길한 어떤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표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선적자는 사천왕사에 있던 벽에 사천왕사에 개가 태어나서 울부짖고 어디 우물 속으로 빨아 들어갔다. 우물 속에서 붉은 빛이 솟아났다. 그런 어떤 이렇게 표현처럼 창고에 대한 표현들도 굉장히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시면은 소금 굽는 것이 그만큼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남산신성에 있는, 남산신성에 이제 곡물창고, 무기창고 있는데, 남산신성에도, 산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 선생님이 있는데, 남산신성은, 그러니까 토성을 이렇게 수리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지었다 해서 신성이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넓히다 보니까, 옛날에는 토성은 조그마하니까 이제 일부 구역은 그 토성을 신축해서 이렇게 신성이 되는 부분이고 또 신성의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안에는 일부 그 토성들이 존재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산에는 이제 도당산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산성이 있고
그 남산 토성에 있죠. 남산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남산 신성이 있고, 고산에 있는 고성에 있는데, 유독 남산 신성에만 창고가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성들 안에도 아마 창고 시설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아마 이제, 그렇게 아마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지, 아마 이렇게, 산성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남산에 있는 여러 성에 있는 그 안에 있던 창고는 남산 신성에 대한 기록만 있고요. 거기 보게 되면은, 문무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선생님들 책을 읽다 보면은, 문어왕, 문무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삼국 유사인 대부분 보게 되면 고려시대 이렇게, 삼국 사기도 뭐 고려시대입니다만은, 이렇게, 삼국 유사는 삼국 사기보다 더 늦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제, 피의 제도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피의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무인데 이제 무는 무장인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같은 이름을 그 앞에 있는 왕들의 이름과 이렇게 겹칠 때는 이렇게 그 같은 글자와 비슷하게 다른 의미로 하죠. 이렇게 무를 이제 호로 바꾸는.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의 문호왕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오타가 아니고 문무왕을 문호왕이라 부른다. 이렇게 그러니까 피의 제도다. 이렇게 글씨를 피한다. 그죠? 존경의 의미로 이런 표현다. 옛날에는 뭐 김호상이라는 훌륭한 어떤 그 뭐 장군이 있었다 이러면 내가 김호상 쓰면 안 되니까 김호자를 뭐 다른 어떻게 뭐 저걸 호자를 아니고 다른 호자로 쓴다든지 호자에 비슷한 거를 뭐 쓴다든지 그렇게 이제 김뭐뭐상 이렇게 하듯이 이제 그 피의제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의 문왕은 문무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딱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남산 신성에 무슨 물품을 보관되어 있는지 이걸 딱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좌창은 해몽령이래. 해몽령. 그 해몽령이랬는데 그 경주 남산에 보면 제가 이제 예전에 경주에 그 한 번 시장님을 딱 모시고 남산에 이렇게 산행을 딱 가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해몽령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꿈 해몽한 거지. 좋은 꿈 이렇게 그 해몽한 것인가. 아니, 처음 들으면 이제 해몽령 이렇게 하니까 꿈을 풀어는 그런 것인가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저 멀리서 경주 남산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볼록 개해자처럼 개처럼 이렇게 뿌리 볼록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 개해자 쓰면 바닷개해 눈처럼 생겼다 해서 이제 해몽령이라고 합니다. 그죠? 고개가 어디? 좌창입니다. 좌창. 그 해몽령 아래가 이제 거기에 좌창, 좌창이 있는 것이고 좌창. 그래서 연주 우리가 경주 우리 경주 박물관에서 딱 보면 딱 바로 보입니다. 그죠? 우리가 산업도에서 보면 바로 해몽령 보니까 그 아래가 이제 좌창지구예요. 여기는 뭘 했나라면은 크기가 40. 좌창과 우창, 중창은 거의 89m, 90m 되고 가운데 창구가 제일 큽니다. 가운데 창구가 90m 정도 되고 나머지 좌창, 우창은 거의 한 45m 정도 딱 됩니다. 딱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 곳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냐? 좌창에 보면은 좌창에 뭐가 있냐면 좌창에 그 남산에 이제 좌창, 중창, 우창. 근데 좌창에는 군수용 백성들을 위해서 유사시에 대비했던 창고. 그러니까 좌창은 아마 이렇게 그 백성들이 굶고 뭐 흉년이 들고 이럴 때 이제 아마 식량을 나눠주는 예비 창고로 보시면 좌창은 남산 신성에 있는 좌창은 예비 창고, 비축 창고였고요. 그 다음에 그 우창은 국왕이 이제 그 세금이라든지 상품을 내릴 때, 국왕이 이제 일반 신하들이나 백성들에게 상품을 내릴 때 내려주었던 창고. 그리고 이제 중창은 이제 관리들에게 세금을 내려줬던 그런 창고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진율품은 이제 어창, 군수품은 용문창. 그래서 아마 이렇게 우리가 아직까지 경주 남산의 창고를 발굴조사하지 않아서 그런데 아마 이렇게 나와 있는 초석들을 보게 되면은 좌창이 45m, 우창이 45m 정도 규모되고 가운데가 중창이 한 90m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일자가 아니고 아마 끝에 양쪽 끝에가 약간 꺾여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발굴 조사를 하게 되면 창고를 발굴되면 아주 거기에 들어있던 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유물도 굉장히 많이 발견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유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특별히 이게 뭐 금이라든지 은제품이라든지 걸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유물 이렇게 하면은 자연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어떠한 곡물을 가지고 어떻게 먹었는지 그러한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신라 시대 사람들이 그 신라 창고를 열면은 그죠? 오늘날 현대 2000년대 또 2000년대의 역사를 알라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1000년쯤 지나서 도서관을 이렇게 찾아서 역사를 연구하든지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을 연구하든지 가장 명확하게 나옵니다. 왜?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것은 그 쓰레기 매립장에서 층층이 깨끗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마 신라의 어떤 곡물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생활상을 제일 잘 알려면은 경주 남산에 있는 창고 시설을 발견하게 되면은 가장 또 명확하게 그 부분들 아마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아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라 역사에 있어서 경주 남산에 있는 장창과 이 선도산성에 있는 소금창고는 뭐 역사 기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도 이 남산 중시장 같은 데가 720평, 그러면 한 720평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넓이가 26m, 90m니까 면적이 한 720평 되는 이 창고랑, 오늘날도 대규모 창고인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대단한 곳이었고, 이러한 창고에서 조금 전에 했듯이 강수라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사품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월급이라든지 이렇게 줬던 부분이고, 또 필요시에는 군사 창고용으로도 사용됐던 것이다. 부산성의 곡물창고. 부산성에도 역시 지금은 거의 뭐 다 폐허되고 이제 목장화되었고 없습니다만은 아마 이때 예전에 경주박물관에 계셨던 박광영 선생님이 지표조사에서 거기도 역시 부산성에도 창고의 흔적이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기와학 막체들을 보니까 경주 그 남산에서는 30cm 정도 직경되는 굉장히 큰 연화문 기와가 나오는데 거기서 25c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기와이기 때문에 아마 부산성에도 모죽주란가 했던 부산성에도 굉장히 큰 곡식 창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대부분 되어 있죠. 그렇게 이제 창고가 이제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근데 부산성 창고는 이렇게 상하창으로 나뉘었습니다. 경주 남산에 있는 창고는 좌, 중, 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마 저기 부산성에 있는 창고는 높은 기단에 있고 낮은 게 상하 이렇게 창고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는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아마 드고가 모죽주란가의 드고가 아마 불려갔을 때 아마 창고지기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드고의 내용을 아마 창고지기로 불려갔다는 거 봤을 때는 아마 우리가 부산성에 대해서 창고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드고가 창고지기로 임을 맡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창고였었고 아마 그 모죽주란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아마 그 밀양에 있던 능졸조를 아마 가져왔다는 거를 뇌물을 줬다는 거 봤을 때는 아마 이렇게 부산성에는 아마 밀양 일대 이 지역에 있던 아마 곡물들 세금을 거두어서 아마 곡물 창고로 크게 아마 이렇게 보관했던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보면은 우리가 신라를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남산성, 선도성, 북형산성, 그다음에 이런 부산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했던 이제 군사 방어용으로도 있지만은 창고를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표가 있습니다. 삼국사에 기록된 창고들 표를 보게 되면 딱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창고를 연 것은 백성들이 가난에 힘들거나 규율됐을 때 창고의 문을 열었다. 대부분 내용이 삼국사기에서 창고 문을 여는 것은 백성들이 고달프고 힘들었을 때 창고 문을 열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9번째 보게 되면은 겨울 시위를 처음으로 담당한 청이 명하여 얼음을 저장하겠다. 그래서 이제 신라 지증마리가 여기 선도산에도 지증왕이 있죠. 지증왕 마리가인데 여기에 뭡니까? 얼음 창고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반월성 안에 있는 석빈거는 조선시대지만은 신라시대부터 얼음 창고를 만들었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 창고에 있던 보물들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멸망합니다. 예를 들면은 가야의 김유신의 할아버지 김구에도 신라에 올 때는 이 가야 지역에 있던 창고에 있던 보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신라에 이제 항복하게 되는 거고, 이 신라의 마지막 경순왕도 고려 태조 왕건에 갈 때는 신라에 있던 궁궐의 창고를 잠궈 놓고 이렇게
항복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날도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뭘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렇게 잡는 부분이 이제 은혜, 그 다음에 박물관, 대부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일본인 연구자들이 다 이렇게 일본을 귀국했지만 경주 박물관 같은 데는 그 유물 인수인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일본의 연구자들을 이렇게 볼모로 잡아두고 또 그 사람들의 기술을 좀 배우기 위해서 우리 좀 발굴 기술 좀 가르쳐 줘. 그래서 그 첫 번째 발굴했던 것이 46년도에 뭡니까? 호초입니다. 호초. 그러니까 이제 그는 우리나라가 처음 발굴했지만 일본의 기술자의 도움으로 해서 호총을 발굴하고 난 다음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뭐 천마총이라든지 우리 스스로 발굴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삼국사기에 나와 있던 창고의 문을 닫고 열고 이러한 부분도 오늘날과 동일하게 가장 중요할 때 뭐 귀향이나 투순할 때는 창고부터 문을 잠그고 또 창고의 유물을 가지고 반납한다라는 거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록들은 그 부분. 그리고 이 외에도 사찰 지역이라든지 큰 어떤 지역에 대부분 이렇게 신라 시대는 이렇게 관청을 많이 하죠. 이게 대부분 신라 시대의 사철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사찰에서의 기능도 있지만은 사찰에서 성전 사원에서 관청으로서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사찰 같은 데는 그 관청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창고 같은 기능도 다 이렇게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 시대는 오로지 순수하게 황룡사에서 황룡사는 이렇게 부처님 오시는 장소다. 사철왕사는 부처님 오시는 장소다. 이것이 아니고 황룡사는 황룡사 내에 관계되어 있던 지방의 행정을 이렇게 부패는 관청의 역할도 이렇게 겸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마 창고도 사찰의 창고도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차렸던 어떤 자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창고에 대한 기록은 왕실과 관계되는 궁궐 안에 있던 어떤 그런 상징적인 창고였고 또는 실질적인 물품들은 대부분 산성 안에 모여졌던 창고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제가 오늘 서투르지고 좀 진땀 나시만 예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